믿기 힘든 변화가 유럽 심장부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르샤바의 거리, 학교, 가정집, 심지어 빵집까지. 온 도시가 한국 문화에 물들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땐 솔직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엘레나 비엘란스카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노바트리뷴이라는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는 신입 탐사보도 기자예요. 대학에서는 유럽 르네상스와 고전 문화사를 전공했고 지금까지도 주로 독일의 정밀함, 프랑스의 낭만, 이탈리아의 미학에 대한 기사만 써왔어요. 우리 조부모 세대는 유럽 문화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고 할머니는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레나, 우리는 유럽인이란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화를 갖고 있지 않니? 그 말에 저도 늘 동의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문화에는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어렴풋이 들어본 적 있었지만 한국은 그저 지도에서 겨우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낯선 나라였어요. 학창시절 배운 한국에 대한 기억이라곤 6.25 전쟁, 분단, 최근의 경제성장 같은 단편적인 정보뿐이었죠. 게다가 우리 학교에서는 아시아 역사를 거의 다루지도 않았어요. 그런 바로 제가 한국 문화 열풍에 대한 취재를 맡게 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한 저를 부른 건 편집장 알렉산더 코발스키 씨였습니다. 무심한 표정으로 창 밖을 바라보던 그는 저를 앉히더니 갑자기 이렇게 물었어요. 엘레나, 요즘 거리에서 한국 문화가 부쩍 눈에 띄는 거 알아?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한국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길거리, 음식, 음악, 티셔츠, 문구까지 다 한국이야. 그게 왜 그런 것 같아? 저는 솔직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유행 아닐까요? 일본 애니메이션처럼요. 곧 지나갈 거예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어요. 아냐. 벌써 3년째야.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이건 그냥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야. 네가 직접 가서 이유를 취재해봐.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문화면 기자라면 모를까 저는 유럽의 고전 예술에 관한 글을 쓰고 싶었어요. 바르샤바 오페라하우스, 괴테 연극 리뷰 아니면 크라쿠프의 고풍스러운 거리 이야기를 기대했죠.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죠? 하지만 신입 기자가 편집장의 지시를 거부할 순 없었습니다. 수첩을 챙겨 나오면서 지나가던 국제부 선배 미레나 노박이 물었어요. 무슨 과제 받았어? 한국 문화 열풍에 관한 취재요. 별로 내키진 않네요. 그녀는 씩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드라마에 빠지면 생각이 바뀔걸. 난 요즘 오징어 게임 보고 있는데 완전 중독이야.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미레나 선배는 40대 중반의 정치 전문 기자였고 냉철하고 보수적인 성향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국 드라마에 빠졌다고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이 한국 문화가 퍼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첫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행선지는 바르샤바 문화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날 행사였어요. 쌀쌀한 토요일 비까지 내리고 있었죠.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열성적인 몇몇 청소년들만 모여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마주한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행사장 입구에는 수십 명이 줄을 서 있었고 내부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층이 고루 섞여 있었죠. 어떤 할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한국 민요에 맞춰 정겹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치를 직접 담그고 있었고 고춧가루로 붉게 물든 손으로 강사에게 이렇게 묻고 있었죠. 제가 만든 김치 본토 맛에 가까운가요? 강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저희 어머니가 만드신 맛이랑 거의 똑같아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저에게도 김치를 권했고 저는 처음엔 냄새와 매운맛에 움찔했지만 묘하게 다시 한 입 또 한 입을 찾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케이팝 댄스를 추는 청소년들이 있었고 한글 문구가 쓰인 티셔츠를 입은 젊은이들이 지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줄을 선 푸드트럭 앞에서는 김밥과 비빔밥이 인기 메뉴였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까요?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취재하러 오셨어요? 전 이 근처에서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녀는 3년 전만 해도 수강생이 5명도 안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기자 명단이 있을 정도라며 자랑스레 웃었어요. 또 다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몇 년 전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비웃더니 요즘은 역사극은 절대 놓치지 않아요. 온 가족이 함께 보거든요.
그녀의 말투, 눈빛, 미소에는 단순한 팬심을 넘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취향의 문제도 유행도 아닌 진심이었어요. 그들은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지?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나라에 빠져들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제 안에 있던 어떤 믿음이 흔들리는 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군가 제게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행사장을 막 나서려는 순간 검정 머리에 밝은 미소를 지닌 한 청년이 유창한 한국어로 말을 걸어온 겁니다. 깜짝 놀라대물었어요. 지금 방금 한국어로 인사하셨어요? 네. 저는 한국어를 배운 지 2년 정도 됐어요. 제 꿈은 한국에서 유학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폴란드인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한국에서 보고 있다니. 그 말이 어쩐지 낯설고 솔직히 말하면 불편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 폴란드를 떠나 한국에 가고 싶다는 걸까? 그는 마치 우리 문화를 대체할 무언가가 한국에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엔 내가 평생 믿어온 유럽 중심의 세계관에 금이 가는 듯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취재 기사를 작성하려고 책상 앞에 앉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제목을 이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폴란드를 잠식하는 동양 문화. 하지만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어요. 잠식이라니. 마치 이 문화가 위협이라도 되는 듯한 표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모든 취재 자료를 꺼내고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이번엔 기자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전환점은 바르샤바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글 워크숍에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써볼 거예요. 붓글씨 워크숍 강사의 말에 수강생들이 웃으며 붓을 들었습니다. 저도 원래는 옆에서 사진만 찍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강사가 제게 붓을 건넸습니다. 기자님도 한번 해보세요. 문화를 이해하려면 직접 경험해보는 게 제일 빠르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취재라는 명분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행복.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치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저의 손끝에서 하나의 작은 세계가 태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 소리를 만들고 소리가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이 결국 정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이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예요. 누구나 쉽게 배우도록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된 글자랍니다. 강사의 설명이 제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이건 단지 문자가 아니었어요. 이건 누군가를 위한 배려였고 사랑이었고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힘겹게 완성한 행복이라는 글자 위에 문화원 직원들과 강사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순간 느껴진 벅찬 감정은 처음으로 제가 진심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드디어 마음을 정하고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취재 목적이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1화, 2화, 3화. 언제부터인가 저는 드라마 속 인물들의 삶에 깊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는 유럽식 드라마에서는 느낄 수 없던 따뜻한 공동체의 정서가 담겨 있었어요. 서로를 지키려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연인들, 희생과 연대,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이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폴란드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인터뷰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학 수강생이 한 학기에 5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년 100명이 넘게 지원하고 있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정말 한국은 지금 이 도시에서 가장 뜨거운 문화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학생 유스티나 말렉의 말은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제 감정을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정이라는 개념은 폴란드어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삶의 본질을 담고 있어요.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눈치라는 단어도 그래요. 남을 배려하고 상황을 읽는 섬세함이 언어에 스며 있거든요. 저는 반박했죠. 하지만 우리 폴란드어에도 그런 감정을 담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죠. 하지만 한국어로 말하면 그 감정이 더 깊이, 더 정교하게 느껴져요. 이상하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오히려 저 자신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녀가 한국어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은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변화를 정리해주는 것 같았어요. 회사 식당에도 김치찌개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빵집에서는 한국식 단팥빵이 나왔고 거리에는 태극기 디자인의 가방을 맨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도시의 피부 아래 한국이 점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가장 처음부터 저항했던 제가 이제는 가장 조용히 끌려가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쓴 취재 메모를 다시 펼쳤고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문장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나 자신을 더 알게 되었어요. 정은 삶의 본질을 담고 있어요. 한국에 유학 가고 싶어요. 미래가 있는 나라 같아서요. 그 말들이 하나같이 제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나는 왜 이 말들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처음엔 단순한 문화 열풍 정도로만 생각했던 한국이라는 나라. 그런데 이제는 그 존재가 제 사고방식 깊숙이 파고들어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저는 폴란드에 유학 온 한국인 대학생 한서연 씨를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크라쿠프 대학교에서 유럽 철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폴란드에 왔을 때 너무 낯설고 외로웠어요. 언어도 음식도 사람들의 표정도 다 달랐죠.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말끝에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곳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공통점을 찾는 게 제 공부의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끈질기게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과거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일본의 식민지였고 전쟁을 겪었고 이름도 말도 빼앗겼죠.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정체성 하나만은 지키고 싶어 했어요. 그게 지금의 한국을 만든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쩌릿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서연 씨의 소개로 한국 현대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 IMF 위기, 산업화, 민주화 운동. 매 순간 무너질 법도 한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희생 속에서도 한국은 자신만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냈고 결국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성장했어요. 드라마 속 눈물 어린 장면이 이제는 역사적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고귀한 전통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만으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얕잡아봤던 건 아닐까요? 며칠 후 회사에서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 점심 메뉴에 비빔밥이 등장했어요. 직원들 사이에선 호불호가 갈렸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들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계란 노른자를 터뜨려 고추장과 야채, 밥을 섞는 그 과정은 마치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국제부 선배 미레나 노박이 말을 걸었습니다. 엘레나, 너 요즘 뭔가 달라졌어. 그래요? 예전엔 한국 얘기만 나와도 눈살 찌푸리더니 요즘엔 오히려 더 조용히 경청하는 느낌이야.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안에서부터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밤 저는 책상 위에 다시 앉아 이제껏 쓴 취재 기사 초고를 모조리 지웠습니다. 제목은 더 이상 잠식이나 침투 같은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이렇게 쓰고 싶었습니다. 폴란드의 중심에서 한국을 이해하다. 이건 단순한 유행도 외국 문화 수입도 아니었습니다. 정신과 정신의 만남이었고 상처와 회복의 이야기였으며 저 자신과 마주하는 여정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바르샤바 대학교의 한국학과 강의실을 찾았습니다. 수업은 이미 꽉 찼고 학생들의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학생이 말했어요. 정이라는 개념은 그냥 친절과는 달라요. 아주 깊고 따뜻한 연결 같은 거예요. 설명은 어려운데 한국 문화를 느껴보면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내가 왜 이 문화를 경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내가 지켜온 세계관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나는 지금 새로운 세계를 배우고 있어. 바르샤바 시내의 한국문화센터에 있는 한국어 초급반. 이날은 제가 처음 등록한 수업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인터뷰를 해왔고 김치도 담가봤고 한국 다큐도 줄줄이 시청했지만 직접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단계에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사 선생님은 또렷한 발음으로 한국어를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수강생들은 똑같이 따라했어요. 안녕. 하세.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엔 버벅대고 어색한 소리들이 어긋났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수업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집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저는 거울을 마주하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한국어로 스스로에게 말을 건 순간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어쩐지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단지 낯선 언어가 아니라 이제 제가 마음을 열기로 한 열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수업 주제는 감정 표현이었어요. 기쁘다, 슬프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강사는 단어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읽어주며 감정을 담으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진짜 느껴보세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소리내어 말해봤습니다. 랑, 합, 니, 다. 발음은 어설펐지만 말하고 나서 제 가슴이 찡하게 울렸습니다. 폴란드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익숙하고 무던한 표현이었지만 사랑합니다는 왠지 더 조심스럽고 더 깊고 더 절실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과 함께 문화센터 안 작은 식당에서 간단한 점심을 먹었습니다. 김치볶음밥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맵게 느껴졌지만 함께 먹는 사람들 덕분인지 저는 웃으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기자님은 왜 한국어 배우세요? 누군가 묻자 저는 대답했습니다. 원래는 단순한 취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움직였어요. 더 알고 싶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솔직했고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저는 기자가 아니라 한 명의 학생이자 한 명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업에서는 정이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정은 한국 문화의 핵심이에요.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가족 간의 정, 친구 간의 정, 심지어 이웃 간에도 정이 있어요. 논리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정입니다. 저는 그 순간 한서연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함께 견뎌내는 힘이에요. 그 개념이 언젠가 낯설게만 들렸던 그 단어가 이제는 서서히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후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한국 영화 상영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의 영화는 가족을 위한 희생을 다룬 한국 영화였습니다. 자막이 없었다면 절대 이해 못했을 이야기였지만 배우들의 눈빛, 행동, 정지된 침묵 속에 담긴 감정은 말보다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난 뒤 제 옆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은 같네요. 그 말에 저는 다시 울컥했어요. 왜 이렇게 낯선 문화가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지금 정을 배우고 있다. 단어가 아닌 경험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그리고 그 문장을 한글로 써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정을 배우고 있어요. 붓으로 쓰진 않았지만 그 손글씨 하나에도 온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린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35년 동안 이름도 말도 빼앗겼죠. 카페 테이블 너머 한서연 씨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고 단단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다시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녀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름을 빼앗겨도 글자를 금지당해도 마음은 끝까지 지켰거든요. 그 순간 저는 문득 제 조국 폴란드의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분할되고 침략당하고 언어와 영토를 잃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3번의 분할, 수차례의 봉기, 수많은 전쟁과 점령. 그 속에서도 폴란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의 정체성이라는 이름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거 알아요? 한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 한글 덕분에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어요. 쉬우면서도 철학이 담긴 글자예요. 백성을 위한 문자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자랑스레 말하는 글자 하나가 사실은 수백 년을 지탱한 민족의 뿌리였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국 역사 다큐멘터리를 틀었습니다. 1910년 한일 병합 한글 사용 금지 독립운동 6.25 전쟁 서울이 수차례 함락된 기록
IMF 금융위기, 촛불혁명까지. 그들에겐 끝없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번번이 무너질 듯 하다가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극복이 아니라 삶을 지키려는 투쟁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에서 어떤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린 배운 게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의라는 단어는 단순한 정서적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건 고통을 견디는 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연결고리, 그리고 세대를 이어주는 문화의 숨결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돌아오는 길에 편집장 알렉산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장님, 다음 기사의 제목은 이렇게 하려고요. 폴란드와 한국, 정으로 이어지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레나, 너 요즘 정말 달라졌어. 그게 무슨 뜻이죠? 예전엔 모든 걸 바깥에서 쳐다보는 기자 같았어. 근데 지금은 안에서 함께 느끼는 사람 같아.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새 한국 문화가 제 안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도 열린 것 같아요. 회사로 돌아온 저는 다시 기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문화 현상을 분석하는 문체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감정, 체험, 사람들과의 대화를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기술, 음악, 드라마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가장 강한 힘은 정의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다. 그리고 기사 마지막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강인함을 배우려면 기술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은 그걸 오랫동안 지켜온 나라다. 며칠 후 제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제목은 폴란드의 핀 작은 한국, 정이 피어나다. 기사엔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많은 독자들이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기자님의 글을 읽고 눈물이 났어요. 한국을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워요. 저도 요즘 한국 드라마 보며 정이란 걸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조용히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향한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엔 저 자신에게 하는 말도 담겨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엘레나. 너는 마음을 열었고 이제 다른 세상을 이해하게 되었어.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는데 걸린 시간은 3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몇 달이 걸렸죠. 폴란드에서 시작된 작은 취재 과제는 이제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여정이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도착지 인천국제공항. 마우스를 클릭하는 손이 떨릴 만큼 설렜습니다. 진짜 한국으로 간다니. 처음엔 단지 기사 하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어떤 나라, 어떤 정신,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되었어요. 한국 방문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문화센터에서 마지막 한글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요. 강사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국어에서 감사하다는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고마움을 전하는, 관계를 연결해주는 말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문화센터 직원들에게 조용히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사람으로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저는 그 포옹 속에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여행 가방을 챙기며 저는 책상 한켠에 놓인 한글 손글씨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행복. 처음 붓글씨로 써봤던 바로 그 단어. 지금은 제 삶의 방향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편집장 알렉산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장님, 저 한국 갑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엘레나, 네가 기자가 되겠다고 처음 말했을 때 기억나? 진짜 기사는 데이터를 넘어서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이라고 했잖아. 넌 그걸 해냈어. 아직 부족해요. 한국에 가서 그 감정을 직접 느껴보고 싶어요. 그럼 잘 다녀와. 그리고 돌아오면 또 이야기 들려줘.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 창밖으로 지나가는 바르샤바의 거리를 보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 익숙한 세계여. 이제 나는 다른 세상을 만나러 가. 비행기 좌석에 앉아 하늘로 떠오르는 순간 제 가슴은 벅차오름과 두려움 그리고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서울 북촌에 있는 작은 전통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묵었습니다. 한옥의 나무향, 조용한 마당, 창살문에 비치는 햇살.
모든 것이 낯설고 아름다웠습니다. 처음 거리로 나섰을 때 한글 간판들, 조용히 인사하는 사람들, 따뜻한 국물 냄새가 나는 골목길. 모든 것이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여기에 올 줄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구나. 둘째 날 나는 경복궁에 갔습니다. 조선의 왕들이 걸었던 길, 그들이 지켜내려 했던 백성과 나라, 언어와 문화. 관광객으로 가득한 궁 안에서 저는 혼자 돌계단에 앉아 햇살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 그동안 익히고 듣고 느껴온 그 말. 이제는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저절로 떠오른 단어였어요. 몇 날 며칠을 걷고 먹고 사람들을 만나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온기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시장 할머니가 쥐어준 삶은 만두,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준 청소년, 한글로 써준 카페 주인의 따뜻한 쪽지. 그 모두가 정의 조각들이었어요. 여행 마지막 날, 저는 서촌의 작은 공원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지금 한국에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낯선 곳인데 마음은 편하다. 아마도 여기가 내가 이해하려 했던 그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일 것이다. 진심이 통하는 세계. 따뜻함이 언어가 되는 세계. 나는 지금 그 안에 있다. 폴란드로 돌아오는 날, 제 손엔 작은 한국 지도 책자와 한식 레시피 노트 그리고 작은 붓글씨 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문화는 무기가 아니다. 정은 침략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폴란드에 도착한 후 저는 문화센터에서 한국 문화체험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이젠 제가 사람들에게 한글 쓰기를 가르치고 김치를 담그는 법을 소개하며 한국 드라마에 담긴 정의 힘을 설명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 신입 수강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엘레나 선생님, 왜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저를 바꿔줬거든요. 한국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가능성을 깨웠고 제 세계를 넓혔고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책상 위에 놓인 한글 손글씨를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행복. 그 단어 안에 제가 겪은 모든 여정, 만난 사람들, 느낀 감정, 그리고 새롭게 배운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문화를 수입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을 배워 나누고 있다. 그리고 그 정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힘이었다.